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은 문근천입니다. 이번 주 하이에크 제21장은 통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차지하는 그 재정의 비중 같은 것이 너무나 커져 있고 정부가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재정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여러 가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통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그 역사에 보면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전쟁 후에 전쟁 배상금 문제 뭐 이런 거하고 겹쳐가지고 이제 일어난 현상이긴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죠. 하이퍼, 초 인플레이션. 그래서 뭐 이게 갑자기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 10배, 뭐 1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물가가. 그래서 이제 급기야 어떤 기차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유모차에다가 돈다발을 싣고 가야 되는 그게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돈다발을 가지고 집지키 놀이를 한다라든지 뭐 불쏘시개로 돈을 돈다발을 불쏘시개 하는데 쓴다든지 뭐 이렇게 아예 통화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무슨 선물로 하나 받은 그 100조 달러짜리 짐바브웨라고 아프리카의 그 나라 있죠. 그, 그 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발행이 됐던 돈인데 영이 하도 많아가지고 쭉 세봤더니 이것이 100조 달러야. 짐바브웨 달러. 그런 돈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러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것이 될 가능성이야 설마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죠. 이렇게 됐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통화 체제가 불안정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든지 또는 그 결과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빠진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유세계를 지키는 데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그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돈도 일종의 그 재고 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이거는 특수한 그 재화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고 대개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두고 통화를 적정 통화량을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더욱이 이제 현대는 그 현대 기업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이런 그 신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중은행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중은행의 여신, 잔고 이런 것을 또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엮여서 정부의 어떤 의도적인 통화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그 경제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세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죠. 이 전체적인 통화의 양, 어떤 시간대에 걸쳐서 전체적인 통화의 양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좀 풀었다가 또 긴축을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그 국민들이 또는 그 개별 기업이라든지 하는 경제 주체가 통화의 종류 중에서 유동성이 있는 통화가 있고 현금이라든지 뭐 단기성 예금 이런 것이 자산이죠.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이라든지 뭐 또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고정 자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선호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이 통화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그 요인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만한 재정 지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옛날에는 아주 그 정부가 소박했습니다. 우리가 뭐 1970년대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정부의 규모는 오늘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으로 종사하는 그 규모나 이런 것이 아주 정말 소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GDP, 국민 총 생산 대비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훨씬 작았죠. 근데 오늘날은 이것이 뭐 전체 경제 규모의 뭐 한 4분의 1을 정부가 쓴다라든지 하는 정도로 이게 커져 있고, 부채 규모도 엄청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재량권이라든지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너무 방만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진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 경기가 급작스럽게 나빠지는 그런 경향, 또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듦으로써 국민 생활에 알게 모르게 이 골병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것이 현대 경제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 같으면은 GDP가 약 한 2,000조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한 815조, 한 41%, GDP 대비 한 41%가 이제 빚입니다. 이것이 뭐 개인으로 보자면은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연간 5천만 원을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하면은 그게 40%면 한 2천만 원이 빚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기 외환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그랬을 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곧바로 과거에 외환 위기를 겪었듯이 이 국가 부채라는 건 이제 그런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재정 정책에 의해서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 그 어떤 아주 단기적인 그런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 문제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걱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규모는 한 450조, GDP 대비 한 22%. 여기다 이제 추경이 지금 현재 한 3차까지 또 추경을 한다 그러죠. 이런 걸 더하면은 뭐 한 25%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이제 전체 GDP 대비 한 4분의 1을 정부가 쓰는 것이다. 그 정도로 규모가 이제 커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걱정은 가계부채라든지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 이런 것이 경기가 나빠져서 수많은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도산으로 몰린다라든지 그랬을 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때는 그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주고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업 부채가 또는 가계 부채가 단기에 정부 부채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의 문제점, 이런 것이 이제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통화를 풀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게 되겠죠.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던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누진 과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 인센티브적인 효과, 그 다음에 연기금,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뭐 복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정부 지출, 이런 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팽창 예산을 짜게 되는 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것이냐,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연간 한 3%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23년 만에 물가가 2배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3년 후에는 자기가 은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뭐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한 20년여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어느덧 야금야금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200만 원이면은 뭐 이렇게 한 달 어떤 그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100만 원이 돼버리니까 가치가. 그 다음에 가게가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그 문제는 이것이 이제 좀 상당히 고약한 것이 이것이 일종의 마약처럼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매년 올리고 해가지고 야금야금 이것을 말하자면 무슨 마약같이 그 투여량을 갖다가 늘려주지를 않으면은 갑자기 경기가 후퇴하는 듯한 전체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그런 현상을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이게 팽창 예산을 만들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또 민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회계 시스템이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다라든지 했을 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또 없게 되죠. 10년 후에 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공장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10년 후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때 또 한 가지 그 문제점은 민간 기업이나 이런 개별 경제 주체들이 예금을 저축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을 피하고 이 빚을 지는 것을 선호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누적이 되다가 나중에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빚을 많이 졌는 또는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 이런 데에 돈이 묶여있는 그런 개인들은 거기서 일격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이렇게 나락에 빠진다라든지 하는 것이 그런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규율 있게 정부가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단기적인 인기, 국민들한테 뭐 지속적으로 어떤 마치 뭐에 중독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제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